세계사 선택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행평가 보고 또 원격 수업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주 원격이었던 굽타 왕조에 이어서 인도에 어떤 왕조들이 등장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인도의 힌두 문화와 그리고 서쪽에서 온 이슬람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이슬람 문화의 그러한 융합, 체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카테고리는 총 6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여기 5번과 6번은 이제 그냥 교과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살펴볼 것이고, 오늘 크게 핵심 내용은 이 4가지 주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도에 이슬람이 들어왔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굽타 왕조 있죠. 그 굽타 왕조가 멸망한 이후로 인도는 계속 여전히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이 8세기 정도에 이 인도 지역으로 침입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난번 주제인 서아시아와 인도를 따로 배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도와 서아시아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4대 문명 할 때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이 교류했다라는 걸 인장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이 서아시아와 인도가 이렇게 교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의 세력이었던 이슬람 세력이 현재 인도로 쳐들어오게 되고요. 11세기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왕조인 가즈니 그리고 고르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13세기에는 수도를 델리로 한 5개의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델리 술탄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술탄이라는 단어 알죠? 술탄이 무엇이다? 바로 이슬람의 정치적 지배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 인도에도 이슬람의 정치적 지배자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즈니 왕조와 고르 왕조는 영토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인도 북부 지역에 이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아시아가 이쪽이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침입을 해서 이 인도 북부 지역에 왕조를 세웠음을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델리 술탄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델리라는 곳을 중심으로 수도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 쿠투브 미나르라는 엄청나게 큰 이런 탑 같은 걸 세웁니다. 그래서 이 탑이 지금 델리라는 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이슬람이 승리를 해서 이 지역을 지배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탑이라고 합니다. 델리 술탄 왕조는 다른 여타의 이슬람 왕조와 비슷하게 지지야만 부담을 하면 그 지역의 종교인 힌두교를 인정해줬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오스만 제국 역시도 밀레트 제도라고 해서 지지야만 부담하면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줬었죠. 자, 그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했을 경우는 세금도 감면해준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종교이잖아요. 반대로 이 인도 지역의 힌두교는 카스트제를 기본으로 한 제도이다 보니까 카스트 제도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힌두교에서 이슬람교로 많이 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차이를 보면은 힌두교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 즉 신분제를 인정한다라는 거, 반대로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평등, 만민 평등을 주장한다라는 거, 이렇게 구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왕조고, 이 마지막 왕조였던 로디 왕조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무굴 제국에 의해 멸망하면서 델리 술탄 왕조는 끝이 나게 되어버립니다. 자, 이 시기 남부에는 촐라 왕조라고 존재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도 보면은 요게 이제 인도 대륙이잖아요. 인도 대륙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본 뭐 마우리아, 쿠샨, 뭐 굽타, 그리고 뭐 이슬람 왕조 등등등, 이 왕조들은 주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근거지로 해서 나타난 나라들이고요. 이러한 시기들의 다 밑에는 촐라 왕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기원전 3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세력이 커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존재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에 남부가 바다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 교역으로 이제 먹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서아시아, 일로 가면 이제 동남아, 그래서 동남아와 서아시아와 이렇게 교역을 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남부 왕조를 통해서 이제 동남아로 인도의 문화가 전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도는 쿠샨 왕조가 있었을 때도 밑에 촐라 왕조가 있었다. 그리고 굽타 왕조가 있었을 때도 밑에 촐라 왕조가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3세기부터 13세기까지라는 건 마우리아, 쿠샨, 굽타, 그리고 이제 이슬람, 이때까지 계속 남부에는 촐라 왕조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네, 델리 술탄 왕조일 때도 밑에 촐라 왕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슬람 왕조였던, 델리를 수도로 하고 있던 델리 술탄 왕조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제국인 무굴 제국이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 무굴 제국 얘기 들어봤어요. 언제 들어봤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대답해 줬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굴 제국은 바로 티무르 왕조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브르가 건국한 나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무르 왕조가 우즈베크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모두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도에 무굴 제국이 세웠다라는 얘기를 제가 서아시아 배울 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바브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서 이제 인도로 넘어와서 파나파트 전투라는 것을 펼치게 됩니다. 이 파나파트 전투가 바로 지금 이 무굴 제국을 세운 바브르와 아까 봤던 델리 술탄 왕조의 로디 왕조랑 이렇게 전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에는 바브르가 승리를 하면서 무굴 제국이 수립됩니다. 그러면서 로디 왕조가 있었던 델리 술탄 왕조의 수도 델리를 수도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파나파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브르는 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오스만 제국 쪽에서 이제 총이 유입이 되면서 이들은 총을 사용했고, 반면에 로디 왕조는 군인 수도 많아, 그리고 코끼리 부대에 엄청나, 하지만 총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겠습니다. 이렇게 코끼리 부대, 엄청나게 거대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수만의 군대를 끌고 갔지만 결국엔 총으로 인해서 로디 왕조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예전에 배웠던 티무르 왕조가 등장을 하죠. 자, 우즈베크인이 티무르 왕조를 멸망시키게 되고요. 이쪽에 있었던 카불이라는 이 곳을 근거지로 해서 성장을 했던 바브르가 이제 인도로 침입을 하게 되고, 델리를 수도로 하고 있었던 로디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파나파트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이 카불이 바로 그 바브르의 근거지였다라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나파트 바로 밑에 여기 델리가 있죠? 델리 술탄 왕조의 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굴 제국을 이제 강력하게 키운 황제가 바로 바브르의 손자 3대 황제였던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이 아크바르 황제는 이제 13살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이 무굴 제국을 누구보다 거대한 전성기로 이끌었던 황제입니다. 자, 이때 이제 수도는 델리에서 아그라라는 곳으로 바꾸게 되고요. 아무래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다라는 점 보고 넘어가지고요. 아크바르 대제의 중요한 점은 사실 관용 정책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슬람을 믿죠. 이슬람인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를 굉장히 이제 포용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지즈야를 부담하면 종교를 인정해준다라는 관용 정책을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슬람 국가에서 펼치죠. 근데 이 아크바르 대제는 그 지즈야마저도 폐지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즈야 같은 거 내지 않아도 너희들의 종교 다 인정해줄게 라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고요. 힌두교도에게도 관직을 개방하고 또 토착 힌두교와도 결혼을 하는 등 이렇게 그 기존의 힌두교 그리고 토착 종교를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러한 자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군으로 칭송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이 아크바르 대제와 관련해서 영화도 있대요. 뭐 조다와 아크바르라는 이러한 영화도 있고, 이게 발리우드, 인도의 발리우드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영화였고, 심지어 이 영화 포스터를 이게 수능 특강이거든요. 수능 특강에서 이렇게 따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들어갈 황제 때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러한 영화도 있다라는 점. 되게 잘생겼고 예쁘대요. 나중에 한번 보실 일이 있겠나? 보실 일은 없겠지만, 네, 그래서 이 여자는 바로 힌두교 토착 여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이슬람이고, 그래서 그 둘의 로맨스,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의 이제 결합을 그들의 로맨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크바르 시대일 때 이제 수도를 델리에서 여기 아그라로 옮기게 되고요. 영토는 요만큼 이제 아크바르 시대의 영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기까지 영역이 넓혀지게 되는데, 그거는 그 이제 이후의 시기예요. 그거는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바르 대제는 굉장히 이제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여 나와 같게 만들려고 했다. 근데 그것을 신에 대한 귀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서 나는 후회를 한다. 그래서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에게 어떻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 각각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존재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놓는다 라고 하면서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게 지지야를 폐지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토착 세력인 힌두교와의 화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지역의 원주 민족이었던 이제 라지푸트족과 이제 화합을 하죠. 그래서 라지푸트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족장들에게도 자치권을 주고 이슬람 귀족과 동등한 특권을 누리도록 하였다라는 거, 굉장히 포용하는 모습을 이 두 가지 사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아크바르 대제가 3대 황제였으면 그 이후로 이제 5대 황제가 샤자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타지마할을 건축한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타지마할 이거 뭐 같아요? 그냥 보면은 얼핏 보면 사원 같아. 왜냐면 이슬람의 돔 그리고 청탑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슬람 사원이겠거니 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 타지마할은 무덤이에요. 이 샤자한이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부인을 데리고 나갈 만큼 엄청나게 사랑하고 무려 자식이 14명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다가 이 부인이 14번째 자식을 낳다가 사망을 하게 되자 이 부인을 기리는 마음에 타지마할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왕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로맨스죠. 죽은 부인을 위해서 거대한 길이 남을
무덤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 무덤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힘들었겠죠. 세금도 엄청나게 걷어갔을 거고 노동력도 엄청나게 가져다 썼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로맨스,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굉장히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그리고 이 샤자한은 타지마할로도 유명한데 그의 아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의 아들이 바로 아우랑제부 대제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아우랑제부 황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 그리고 중국으로 따지면 당태종, 영락제, 이런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자신들의 형제 싸움에서 이겨서 황제가 된 것입니다. 아우랑제부 같은 경우는 그 샤자한의 14명의 자식 중에 세 번째 자식이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디폴트인데, 첫 번째 형을 이제 죽이고 자신이 황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최대 영토를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방금 아까 봤던 그 최대 영토를 확장시킨 게 바로 이 아우랑제부 황제가 되겠고요. 자, 이 아우랑제부 황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선조였던 아크바르 대제와 굉장히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어요. 자, 이슬람 제일 정책을 펼쳤던 왕조 혹시 기억날까? 우마이야 왕조라고 있었어요. 이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인 제일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불만을 가져서 아바스 왕조가 설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이슬람 제일주의를 펼쳐서 이 인도의 종교였던 힌두교 사원과 학교를 모두 폐지하고 이걸 다 없애고 모스크를 세우고요. 그리고 다시 지지야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아크바르 대제가 폐지시켰던 지지야를 부활시키는 등 이제 다시 이슬람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그래서 원래는 아크바르 대제가 힌두교들에게도 관직을 개방했었잖아요. 그런 관직의 문도 모두 닫아버리게 되었다. 그게 바로 아우랑제부 시기입니다. 아우랑제부 시기는 이제 영토는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반면에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힌두교도와 그리고 시크교도들의 반발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크교는 좀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제가 줄쳐놓은 곳이 바로 아크바르 시대 때의 영토인데, 거기에 더 넣어가서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아마 인도 왕조 최대 영토를 이렇게 확대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슬람 중심 정책을 펼치면서 굉장히 차별주의적인 면모를 보였다라는 게 아쉬운 점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있었던 이제 마라타 동맹, 이 마라타 동맹이 이제 힌두교인들이에요. 힌두교인들에 대한 반발과 그리고 시크교도들의 반발이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반란이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도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쪽 한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인도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인도는 바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버리죠. 자, 그래서 아우랑제부 사후에 이렇게 시크교도의 반란, 마라타 동맹의 반란, 그리고 서양 세력의 침입,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점차 무굴 개국이 쇠퇴하게 되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 정치적인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뒤에 이어서는 이제 경제와 문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